G20 재무장관 회의와 글로벌 뉴딜 정책,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을지 좀 유추해보기 위해서 지난 내용에서는 루비니 교수가 얘기한 공급 축소 측면, 그리고 로치 교수가 얘기한 재정적자 급증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번에는 현재 전 세계 경제가 놓여있는 상황, 그리고 이 경제를 컨트롤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스탠스, 요것들을 더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가 고 기축통화가 신뢰를 잃거나, 아니면 3차 세계대전들이 발발하여 수요가 폭발하거나, 아니면 현재 빈부격차가 극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빈부격차가 해소돼서 다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극적으로 커지지 않는 한, 현재는 디플레이션이 훨씬 문제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냐? 만약에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뭐 당연히 코로나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보다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신자유주의라는 경제 체제의 한계점이 현재 글로벌 경제에 훨씬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발병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한계점 때문에 전 세계가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발병을 함으로써 이 신자유주의 한계점이 더 풀기 어려워지고 복잡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체제 측면에서 현재의 문제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가지고 현재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설명해 드려볼까 하는데, 1930년대 기준금리가 0%에서 1980년대 20%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왜 다시 0%가 됐는지, 이것만 이해를 한다면 사실 지금의 문제점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정점을 기준으로 과거 1930년대까지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까지는 케인즈주의 경제 체제였고, 요 이전에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시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자유주의. 그래서 자유주의, 케인즈주의, 자유주의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났는데, 이 케인즈주의 정책과 자유주의 정책은 장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제 체제입니다. 이 케인즈주의의 경제 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뭐 뉴딜 정책이라던가 공공사업이나 아니면 고용과 복지를 강화해주는 법안을 만든다거나 해서 실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이 수요에 집중해서 강력한 정책들을 쓰는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기업이익이 약화되면서 공급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시점이 나타나게 되고, 수요는 살아있지만 공급이 축소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제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갈 수밖에 없는 경제 체제이고,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너네들이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서로 경쟁을 자유롭게 하게 두면 너네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공급은 늘 많지만 어느 순간 수요가 축소되는 상황, 실업자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경기가 순간적으로 좋지 않아진다거나 하면서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 현재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 디플레이션의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오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나는 방식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완벽하게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가 다시 0%가 된 상황.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 자유주의 시대에서 나타났던 한계점, 그리고 빈부격차와 유동성의 함정이 현재도 완벽하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가 왜 한계점이 나타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조금 더 현재 경제 상황에 처한 위험을 알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이 굉장히 뭐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신자유주의 한계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유동성의 함정과 제로금리 하한이 아닐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공급은 늘어나지만 수요가 축소되면서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오면서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서 막아왔지만, 어떤 시점이 되니까 이게 먹히지 않는 구간이 오더라. 아무리 돈을 풀고 아무리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쏟아 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오더라라는 게 유동성의 함정과 제로금리 하한입니다. 파월이 작년에 했던, 이게 2019년 7월 12일 기사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좀 난해해서 그런지 이슈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낮다. 그래서 거듭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다라는 기사였는데, 요 해당 기사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중립금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것 같다. 통화정책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완화적이지가 않았다. 돈을 많이 풀었지만 효과가 별로 많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가 지난 50년간은 강했는데 이제는 사라졌다. 흔히 이걸 필립스 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필립스 곡선은 실업률이 높으면 물가는 낮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는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그게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였는데, 이 파월 의장은 지난 50년간은 이게 맞았다. 실업률이 높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물가는 낮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취업을 해 있으면 쓸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지난 50년간은 이랬는데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런 거였죠. 실업률은 낮은데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웠지만 물가가 오르지 않는. 그래서 그걸 유동성의 함정과 제로금리 하한을 파원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 요 밑에 있는 기사는 작년 6월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가 ZLB에 주목을 했다. 이때 당시에도 우리나라도 금리를,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으면 내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던 상황인데, 코로나 이전의 상황입니다. 이때 금통위도 ZLB에 주목을 했었다. 금리 인하를 앞당길까?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요 유동성의 함정과 제로금리 하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동성의 함정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케인즈주의를 이끌게 만들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스 케인즈가 주장했던 내용이고, 해석을 해보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확장적 통화 정책이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 조금 더 쉽게 풀이를 해보면, 금리가 0인데, 금리를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0까지 낮춰줬는데, 금리 0까지 낮춰주면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더 빌려가서 그 돈으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 금리가 0이란 얘기는 돈의 사용 가치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히려 사람들이 돈도 안 빌리고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저축만 하더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줘도 사실 소비를 하라고 투자를 하라고 등 떠밀 수가 없기 때문에, 빚을 지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라는 게 이 유동성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색은 미국 기준금리 추이이고 192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 이 빨간색은 미국의 본원통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930년대 대공황이 딱 발생을 하자 실업률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대략 한 20%까지 폭증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 돈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경제가 강력한 디플레이션에 빠졌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이렇게나 많이 늘리게 됩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다는 얘기인데, 대략 한 1940년대 후반까지 풀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동일하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경제가 강력한 디프레션에 빠질 것 같자 연준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고, 현재도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돈을 풀었음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표시하는 그림인데, 한 15년간, 10에서 15년간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는, 돈을 이렇게 풀었음에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상황.
돈을 아무리 풀어도 정책이 먹히지 않는 상황. 이것을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로금리 하한은 유동성의 함정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한 통화 정책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중요하지 않다. 실질 금리를 0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10%이면 명목 금리를 10에 맞추면 된다. 그러면 실질 금리가 0이 되겠죠. 인플레이션이 8%라면 명목 금리를 8%에 맞추면 된다. 그러면 또 0이 되겠죠. 이렇게 실질 금리를 0에 맞추는 쪽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면 경제 성장에 인플레이션 우려 없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문제는 명목 금리가 0에 붙으니까, 그러니까 즉 지난 40년간 금리를 낮춰오면서 경기 침체 대응을 해왔는데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이제는 안 되더라. 이제는 통화 정책이 먹히지가 않더라라는 것이 이 제로 금리 하한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대공황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2000년대 일본, 그렇죠? 일본도 지금 금리가 0%인지 굉장히 오래됐고, 2010년대 유럽도 그때부터 제로금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대부분의 선진국이 지금 제로금리이고, 우리나라 역시 제로금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통위가 우리나라도 제로금리가 되었기 때문에 제로금리 하한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유동성의 함정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함정은 금리를 낮춰가는데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는 상황인 것이고, 이 제로금리 하한은 금리가 0에 붙으니까 안 먹히더라 라는 내용인데, 현재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는가? 이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해왔지만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뾰족한 답을 내린 건 없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건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정부하고 중앙은행은 소비나 투자를 하도록 사실은 유도를 합니다. 유도는 하지만 이 기업이나 개인들에게 강제로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유도는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예를 들면 1930년대 대공황 때도 본원 통화를 엄청 늘리면서 소비를 하길 바랬지만 저축을 훨씬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IMF 이후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 유보금을 쌓기 시작하고, 그리고 2008년 이후에도 연준이 엄청나게 통화량을 늘려서 그 돈이 소비로 갈 줄 알았지만 소비로 가지 않고 투자로 가는,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유도를 하지만 시장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 현재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코로나로 연준이 엄청난 자산을 풀고 있지만 다시 시장은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에 베팅해서 주식과 부동산과 금을 사고 있는, 소비를 해야 되는데 투자만 하고 있는, 그래서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장을 정확히 컨트롤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보시면 미국도 지금 저축률이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은 사실은 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소비 심리, 시장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앞날이 캄캄하고 언제 취업될지도 모르겠고 다들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쓸 돈을 최대한 아껴서 좀 모아두자, 쟁여두자라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고, 현재도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부가 돈은 주고 있지만,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언제 다시 취업이 되고 언제 다시 경제가 살아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는 소비를 하라고 하지만 소비하지 않고 저축만 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저축률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실업률 역시 대공황 당시에는 25%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고 아무리 통화 정책을 써도 유동성의 함정, 제로금리 하한 때문에 먹히지 않는 상황인데다가 현재 이렇게 실업률도 폭증해 있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정부가 중앙은행이 소비하라고 유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 코로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미래 스탠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와 기업을 대신해서
글로벌 정부들이 지출을 해줘야 된다는 건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글로벌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이냐. 사실 이건 정확하게 유추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각 국가별로 처해져 있는 재정 여력, 재정 상황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타겟, 이 인플레이션 타겟에서 현재 글로벌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밑에 보이시는 그림은 2020년 7월 14일에 연준이사 레이널 브레이너드가 연설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고용회복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2% 목표로 지원하겠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OECD 홈페이지에 가면 G20 관련한 경제정책에 대한 내용을 실는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면 2018년까지 현재 궤도에 비해 2%의 상승 성장을 목표로, 여기서도 2%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일본 BOJ가 2016년에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일드 커브 컨트롤, 뭐 금리 통제 일드 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질적 완화를 시행하면서 냈던 공식 보도 자료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타겟팅 2%, 2% 이런 얘기가 계속 2%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물가 안정 목표는 2%. 그래서 왜 동일하게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중앙은행들이 또는 모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2%인지 여기에 굉장히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 2%가 현재 글로벌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스탠스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 선진국 인플레이션 목표가 2%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선진국 기준으로는 대부분 다 동일하게 2%이고 신흥국 기준으로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국가별로. 예를 들면 중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 6% 이런 인플레이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뭐 다른 뭐 브라질이라던가 러시아라던가 이런 개별 국가들, 개별 신흥국가들은 약간 다르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거의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2%냐면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 세계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금융 리더들이 모여서 사실은 2%로 하기로 그냥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ECB가 출범할 때, 유럽이 통합 출범할 때 유럽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타겟팅 목표도 2%이고, 중요한 건 이게 40년, 50년 동안 2% 타겟팅이 한 번도 선진국 기준으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완전 고용을 겪으면서 완전 교육을 달성하면서 그때도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2%였는데 놀랍게도 한 번도 2%를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더더욱 그렇고 유럽도 2%를 달성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글로벌 정부들이 그러면 왜 여전히 2%로 하고 있느냐. 2%로 해서 10년, 20년 동안 되진 않았는데, 인플레이션을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이제는 2%로 하면 안 된다. 3%, 4%로 더 올려서 더욱 강력한 재정정책, 강력한 통화정책을 시장에 투여를 함으로써 조금 더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도록 유도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사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2%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건 글로벌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여전히 디플레이션도 무섭지만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너무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단순히 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통화 가치가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빠르게 저하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예를 들 수 있을 텐데, 베네수엘라 물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만 그에 반면에서 베네수엘라 통화는 거의 쓰레기가 되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물가적인 측면보다는 이 통화 신뢰 저하 측면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이 당연히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2%에 맞춰 놓을 수밖에 없는, 게다가 이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을 위반하는 또는 정책을 실행하는 이런 리더들이 대부분 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교육을 받고 투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 케인즈 학파나 시카고 학파 같은 주류의 경제학들, 검증된 경제학들을 배울 수밖에 없고 동일한 교육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정책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비슷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점. 그래서 전 세계 정부나 중앙은행의 정책이 동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 세 가지 이유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급격한 공급 축소는 좀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과거 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은 현재와 전혀 다른 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비탄력적인 상품들의 가격 상승, 예를 들면 원유나 금, 은, 뭐 원자재, 농산품 이런 것들의 가격 상승은 뭐 시장에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할 수는 있지만 과거보다 이런 상품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낮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의 가격 상승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부의 재정 적자 급증 과거 한 1, 20년 동안에도 이미 유동성이 함정, 제로금리 하한, 화폐 유통속도 저하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왔기 때문에 물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의 역할이 컸는데 이제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려고 했다가 해내지 못한 걸 정부가 대신해서 해야 될 뿐인 거지. 이 정부들이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정책이나 혁신적인 무슨 경제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단순히 대신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정부들이 동기화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 정책이 대부분 다 공조되어 있고 이 정책이 공조되어 있다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동일한 정책을 과거와 비슷한 동일한 정책을 앞으로도 쓸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은 대부분 다 경제학자들이나 이 정책을 진행하는 리더들이 대부분 다 같은 교육을 받았고 사실은 이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인데다가 코로나가 워낙 변수가 많은 부분이라 아마 예측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적인 정책을 쓰기보다는 과거에 했던 정책을 그대로 반복할 뿐이고 그것들을 국가별로 다르게 한다기보다는 G20 같은 회의를 통해서 대부분 비슷하게 하려고 한다는 점. 그리고 이 글로벌 정부들이 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2%로 잡은 건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워서 이렇게 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 글로벌 정부들의 정책과 재정 적자의 급증과 급격한 공급 축소가 당장 스태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주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이런 정책들을 다 써보고 써보는 동안 실업률이 낮아지거나 빈부격차가 해소가 된다거나 다시 글로벌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오를 것 같아진다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됐을 때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이미 풀어놨던 과거에 이미 풀어놨던 통화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때쯤 돼서 사실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는 디플레이션이 훨씬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